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포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 장릉 인근 건설 중인 아파트가 역사 문화환경 보호존 구역을 침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청년 고용 현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대전안이 공식화됐습니다.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만 대선 후보 선출이 남은 가운데 내달 초에 대선 후보가 최종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경선에서 51.5%의 과반 득표율로 승리했지만 3차 국민선거인단 슈퍼비크에서 28.3% 얻는 데 그치며 62.4%의 이낙연 후보에게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누적 득표율 50.29%로 39.14%인 이낙연 후보를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50.29%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 수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라 선언했습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선 결과에 불복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즉각 무효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결선 투표를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 잡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 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1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당 총무국에 이의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제1항의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방점을 찍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중도 사퇴하기 전 득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표만 무효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 선관위는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가 얻은 표 모두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전 이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경선 중 이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규입니다. 지난 13일 거듭된 요청에 비공개로 당무위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당무위 개최 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경선 승복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이의 신청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1시 반에 당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가 경선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 본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비온 뒤에 땅 굳어진 땅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물이 좌우로 수백 번 굽이쳐 흐르더라도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당무위에서 고 수석 대변인은 무효표 처리는 문제 없으며 해당 당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 라는 의결 주문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대권 후보로 뽑혔습니다. 결선 투표 끝에 이정미 전 대표를 2.24% 득표차로 이기며 심상정 후보는 통산 4번째 대통령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심 후보는 승자 독식 양당 체제를 종식하고 다원주의 책임 연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4년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매캐한 연기만 가득합니다. 하천대유와 고발 사주만 난무합니다. 이제 누가 덜 나쁜가를 묻는 차기 선택은 우리 사회를 과거로 묶어두는 정치 퇴행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후보들이 경선을 펼치고 있으며 내달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경선을 거치면 여야에서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역사 문화환경 보호존 구역을 침범해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역사 문화환경 보호존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3곳과 건설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내년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문화재청의 제동으로 3개 단지 아파트 입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을 추진했다는 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앞서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내에서 아파트를 지으며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원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데요.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심의 등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약 2년간 유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표명했습니다. 더욱이 인천도시공사도 2014년도에 김포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당시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019년 인허가 승인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해당 지역은 2014년도에는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는 문화재청의 고시가 생겼는데요. 문화재청은 사전 심의가 생략됐다며 건설사들에게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 대책이 담긴 개선안을 지난 11일까지 제출하길 요구하자 건설사 3곳이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를 철거할 수는 없으니 벽면에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넣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안의 적정성과 철거의 현실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단지들은 내년 6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와 문화재청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 해당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통계 수치의 내면을 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고용의 질이나 청년 고용 현황을 보면 고용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본은 요즘 발표되는 통계청 고용 동향에는 작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라는 표현이 단골로 등장하지만 취업자 범위에는 2달간 이상 일한 사람이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0세 이상이 무려 32만 3천 명을 차지해 취업 증가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세금 일자리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정작 질 좋은 일자리의 주역인 30대는 1만 2천 명이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일보는 제조업 취업자가 3만 7천 명 감소한 대신 기능, 기계, 조작, 조리, 단순 노무 종사자가 31만 6천 명 증가한 것도 고용 구조가 악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2,7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3%가 구직 단념 상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을 쏘아붓어 알바성 일자리만 잔뜩 늘리는 방식으로 취업자 수를 늘려놓고선 고용시장 회복이라며 자랑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일보는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3040 고용률도 4년 새 77.5%에서 76.2%로 하락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0위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3040 구직 단념자는 4년 새 30%가량 늘었고 30대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근본적 정책 오류를 고치지 않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가짜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눈속임용 통계 부풀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통계 수치만 앞세워 고용 회복을 얘기하는 것보단 청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겁니다.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전안이 공식화됐습니다.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고 우리 사회가 마침내 위드 코로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위드 코로나는 단기간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자는 개념이고 더욱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드 코로나의 관건은 국민의 위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위험 수용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일보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사정은 현재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감염 확산세가 크게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작용할진 모르지만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건이 차츰차츰 조성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신 패스에 대한 사안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일보는 이제 과제는 위원회가 일상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정교하고도 치밀한 로드맵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9일은 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정한 위드 코로나 디데이입니다.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를 위해 속도에 욕심을 내기보다 꼼꼼히 검토해 차근차근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조치를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백신 패스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백신 패스 강행은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는 백신 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되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랬다며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 사망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억울한 상소는 끊이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 전보다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고 더구나 개인 질환으로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받으며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송 대상이라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감염돼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고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8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많은 기관을 일일이 다니지 않아도 앞으로 보조금 24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는 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혜택 및 서비스의 신청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가구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 로그인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과 신청서 작성 후 민원 창구에서 조회 요청을 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11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21년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소재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대전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고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신청 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12월 중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한밭도서관에서 개최됩니다. 한밭도서관이 한글날 575주년을 기념해 우리글에 대한 관심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글 한글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밭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오는 10월 27일까지 개최되며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자료, 훈몽자회 등 10점, 교과서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국어교과서 31점, 도서관 소장자료 32점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음과 모음을 합자해 문장 완성해보기, 한글 블록으로 여러 가지 모양 만들어보기, 한글을 소리값으로 맞춰보기 등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닌 한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치과, 바이오, 마이크로 의료 로봇 등 의료 산업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광주 테크노파크 2단지를 중심으로 생체 의료 소재 부품센터, 바이오 헬스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업들이 연평균 18.4%씩 고성장하면서 외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의료 산업이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부터 바이오 헬스 산업, 치매 고령 친화, 화장품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해 2030년까지 의료산업 매출 2조 3천억 원, 고용 9천 명, 기업 2천 개 육성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의 발생이자 6개월분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10월 6일 기준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며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시행하고 있고요. 2011년부터 약 1만 6천 명에게 10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결과는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진부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는 진부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우리마을 이야기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마을 이야기 전시회는 마을 기자단이 직접 맛집 지도를 위해 그림을 전시해 1년 동안의 성과를 담아낸 것으로 찾아가는 우리 동네 디자인 스쿨 및 마을 소식지를 진행해온 전 과정을 사진으로 전시했습니다. 국토부와 평창군이 주최하고 평창도시재생센터 등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또한 진부면에서는 마을 소식지 3회 출판도 기념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지구촌 최대 유기농 축제인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내년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127억 원을 들여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행사는 탄소 중립과 생태 균형 실현에 기여하고 유기농의 치유 기능을 선보이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총 79만 3,388제곱미터 부지에서 열립니다. 주재 전시관과 국제협력관, 야외농원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재 전시관은 일상생활 속 유기농의 역할과 실천 방안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대 유기농의 역사와 유기농 패러다임의 전환 등 10가지 핵심 주제를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제협력관은 세계 각국의 유기농 관련 기관과 단체가 모여 유기농의 공익적 가치를 소개하고 산업 전시관은 유기농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관람객들은 야외농원에서 유기농 작물 재배 기술과 유기축산 등 유기농법을 직접 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21개 나라 848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세계 유기농업운동연맹 창립 50주년 행사가 열리고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엑스포 기간 열릴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조직위는 건강한 농장으로 지구를 살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지구촌 최대 유기농 축제를 차별화된 모습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본격적인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사업비 944억 원을 확보하면서 안전한 양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양산시는 하천 침수와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에 944억을 투입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래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03억, 석계지구 재해위험지 시스템 구축 10억, 둔치 주차장 차단시설 설치 10억 원 등 총 944억여 원입니다. 앞서 양산시는 상분면 대성리 일원에 공암 삼거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암교 신설 사업을 완료했으며 재해위험시설이던 기존 잠수교를 철거하고 길이 106.9m, 폭 15m 규모의 교량을 신설했으며 사업비는 국비 35억 원에 포함해 총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양산시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각종 재해 예방 사업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영일만 관광특구의 중심 한옥공원 명소와의 포항시가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들어설 체험형 조형물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는 조형물 제작, 설치, 현장의 막바지 점검에 나서며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환호공원 명소화 사업의 일환인 국내 최초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5일 이번 조형물을 설계한 작가와 함께 환호공원 내 조형물 제작 설치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9년 환호공원 명소화를 위한 포항시와 포스코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됐으며 포스코에서 조형물을 제작 설치한 후 포항시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조형물은 332m의 트랙, 717개의 계단 등을 갖춘 대형 구조물인 만큼 법정 구조 설계 이상의 풍속 기준 충족과 6.3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형물을 설계한 울리 겐츠 작가는 조형물의 이름을 구름 위를 거닐듯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의미로 스페이스워크로 정했습니다. 포항시는 영일만 관광특구 중심지 환호공원에 들어설 국내 최초 체험형 조형물이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관광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이 각국 대사를 만나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한 페루, 에콰도르 대사와 우즈베키스탄 부대사 등을 만나 문화교류와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는 주제로 세계 최초로 열릴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남원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 5곳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해 이를 추진해가는 청소년참여기구로 2021년 등하교 버스 노선 문제, 안심귀가 가로등 설치 확대, 공공청소년 풋살장 제안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남원시는 총 5개 기관 여자장실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여성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에 설치한 시설 외에 많은 공공시설에서도 향후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활동 기간 동안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무주군이 지방상수도 급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주군이 분안면 상평당 마을과 도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급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은 주민들과 상수도 통수 점검 확인, 요금 체계 및 사용료 징수 상황, 옥내 배관 및 계량기 관리 요령, 단수 및 적수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황인원 군수는 관내 모든 마을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를 물리치면서 경제 회복을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시작한 백신 의무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경제 회복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다 물가 상승과 물류 대란 등의 문제가 여전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경기 침체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 사회 구호 정책 부재 등이 겹치면서 빈민가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브라질 일간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국립통계원 자료를 인용해
빈민가가 2010년 6,322곳에서 2019년에는 13,151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에 브라질 전체 도시 5,570곳 가운데 빈민가가 형성된 도시는 323곳에서 734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 물가 상승에 대한 실질소득 감소, 보건위생 분야 투자 축소와 저소득층 구제를 위한 사회정책 후퇴 등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빈민가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면서 각국 학교에서 아이들이 드라마 속 놀이를 모방하다가 폭력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공립학교인 베이 디스트릭트 학교는 학부모에게 보낸 중요 공지에서 우리는 모두 오징어 게임이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실제로 아이들이 서로 다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자녀들이 온라인에 접근하는 것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호주 초등학교에서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덜위치 힐 공립학교의 린다 위컴 교장은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자녀들이 오징어 게임 시청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습니다. 유럽 학교에서는 드라마 속 행동을 따라하는 학생에게는 징계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마치 초겨울로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 같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크게 벌어진 일교차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농작물 냉해와 난방기구 화재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